제가 40살이 넘으면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했던 건 오랜 친구와 남편이었습니다. 일이라는 게 언제나 치열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치고받으며 살아남아야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남편이 있었고 가끔씩 힘들다며 술잔을 기울이면 언제나 옆에서 웃어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죠. 그런데 바로 그 두 사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남편 민호가 이상하게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걸 느낀 게 계기였어요. 예전 같으면 소파에 던져놓고 TV를 보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가더군요. 알림음이 울리면 흠칫하며 황급히 화면을 닫아버리고 제가 다가가면 괜히 목소리를 낮추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예민해진 거라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제 친구 소라와의 술자리에서였죠. 평소처럼 둘이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소라가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야, 언니네 남편은 진짜 매너가 좋다. 내가 다 부러워 죽겠다니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던진 말이었는데 그 순간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 얘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살짝 빛나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 모습. 친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지만 제 직감이 어쩐지 불편함을 전해주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소라와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퇴근길 백화점 근처 카페 창가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분명 친구와 남편이 따로 만날 이유가 없는데 저는 그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숨이 막혔습니다. 웃으며 대화하는 둘의 모습은 단순한 우정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 혹시 소라 만났어? 민호는 당황하지도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라 씨. 어쩌다 마주쳐서 잠깐 커피 한잔 했어. 별거 아냐.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제 가슴 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딸 혜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해. 나도 봤어. 아빠랑 소라 아줌마가 같이 있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혜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무심코 들른 호텔 로비에서 저는 그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민호와 소라가 손을 꼭 잡고 로비를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소라는 머리를 기대며 행복한 듯 웃고 있었고 민호는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이 믿어지지 않아 발걸음을 뗄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어머, 저 여자친구 남편이래. 와, 대놓고 저러네. 불쌍하다. 그 수군거림이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리 닦아내려 해도 멈추지 않는 눈물.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가장 소중히 여겼던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제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마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끝까지 가보자.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이상한 행적, 소라와의 만남, 호텔 영수증까지. 차가운 분노가 제 안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반드시 응징할 준비를 하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매 순간 느껴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날 밤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호텔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 장면이 떠올랐고 귓가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맴돌았다. 민호와 소라가 손을 잡고 걸어 나오던 모습, 그들의 얼굴에 번지던 웃음. 그것은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다. 오래된 연인의 익숙한 눈빛이었고
나만 모른 채 바보처럼 웃고 있던 세월이 내 안에서 조롱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민호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잡아떼었다. 너 요즘 예민해진 거 아냐? 소라 씨랑은 그냥 친한 거잖아. 괜히 의심하지 마.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모른다. 나는 그때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냥 울고 끝내기에는 그들에게 너무나 편한 결말이 될 테니까. 그래서 나는 민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다. 비밀번호를 바꾸어 놨지만 나는 집요하게 추적했다. 생일, 기념일, 아이 생일까지. 결국 찾아낸 건 그들의 메시지였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 자기. 우리 다음 주엔 바다로 갈까? 언니는 모르게. 내 손은 떨렸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핏줄이 끊어지는 고통이 이런 걸까? 스크린 속 짧은 문자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얼룩을 만들었고 그 얼룩이 내 마음 같아 보였다. 검고 지워지지 않는 얼룩. 그런데 그 순간 방으로 들어온 혜린이 나를 보며 멈춰섰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는 급히 휴대폰을 감추었지만 아이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챘다. 그 아이의 눈동자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깃들어 있었다. 엄마, 내가 말했잖아. 아빠랑 그 아줌마 뭔가 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를 안아주려 했지만 혜리는 내 품을 밀쳐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작고도 슬퍼 보일 수가 없었다.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아내로서만 아니라 엄마로서도 실패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늦게 들어왔다. 술에 취한 척 휘청거리며 소파에 쓰러지더니 코를 골았다.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옆에서 20년을 함께한 남자의 얼굴. 그러나 이제는 낯설고 역겨웠다. 손끝으로 그의 머리칼을 스치자 따뜻했던 기억이 아니라 차갑고 서늘한 배신만이 느껴졌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다음 날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말자. 민호가 외근을 나갔다고 거짓말한 날 나는 그를 미행했다. 회사 근처에서 택시를 타는 그를 따라갔고 결국 도착한 곳은 번듯한 레스토랑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소라가 있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나는 창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발밑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이 몰려왔지만 눈을 떼지 않았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더 오래 바라봤다. 그러나 틀림없었다. 남편과 친구는 연인처럼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었다. 손이 떨려 초점이 흔들렸지만 상관없었다. 증거는 증거니까. 하지만 그 순간 소라의 시선이 창밖을 스쳤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은 놀람도 죄책감도 아니었다. 오히려 미소였다. 승리자의 미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소라는 마치 도발하듯 민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 장면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뛰쳐나왔고 눈물이 앞을 가려 길이 보이지 않았다. 숨이 막혀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소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끝내 전화를 열었다. 언니, 나 알아. 오늘 본 거. 근데 언니, 이제 포기하는 게 어때? 민호 오빠는 나한테 왔어. 언니보단 내가 더 잘해줄 수 있거든. 나는 핏줄이 터질 듯한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라의 웃음소리가 귀를 찢었다. 나는 수화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 나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초라하고 피곤해 보였다. 사람들은 내게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다. 그러나 속은 이미 다 무너져 있었다. 아이조차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집안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 찼다. 나는 깨달았다. 신뢰라는 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걸. 평생을 쌓아온 믿음도 배신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절망 속에서 점점 굳어갔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 주리라는 결심이 그것이었다.
나는 하루하루를 무너져 내리며 살았다. 그러나 무너지는 동안에도 내 안에서는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민호와 소라의 배신을 그냥 두고 보느니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편이 나을 거라고 수없이도 생각했다. 하지만 혜린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그 생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아이 앞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눈물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부터는 복수다. 나는 우선 민호의 일정을 철저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 주변을 맴돌며 출퇴근 시간을 기록했고 미행도 서슴지 않았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담담해졌다. 사람은 배신을 견디면 어떤 무모함도 가능해지는 것 같다. 몇 번의 추적 끝에 나는 중요한 단서를 손에 넣었다. 민호가 소라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호텔 직원에게 돈을 쥐어주고 얻어낸 자료였다. 손에 파일을 쥐었을 때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이 느껴졌다. 내가 당하는 입장에서 반격하는 입장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조용히 문을 닫고 앉아 모든 걸 털어놓았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불륜 증거가 충분히 쌓이면 재산 분할에서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이 양육권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희미하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적 싸움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들을 사회적으로도 무너뜨리고 싶었다. 민호의 체면을 구기고 소라의 가식적인 얼굴을 벗겨내고 싶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똑같이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는 정보 수집이었다. 민호의 회사 직원들과 접촉하며 그의 평판을 알아봤다. 그 과정에서 민호가 회사 자금을 은밀히 유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소라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였다. 나는 곧장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우연히 그의 가방에서 발견한 수상한 영수증들, 그리고 회사 카드 내역서.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졌다. 두 번째는 심리전이었다. 나는 소라에게 일부러 연락을 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소라야, 요즘 잘 지내? 우리 조만간 여행이나 다녀올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가식적인 웃음으로 대답했다. 좋지 언니, 언제든 말만 해. 그러나 나는 그 목소리 속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불안해하고 있었다.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그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터였다. 세 번째는 무대 마련이었다. 나는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수백 명이 모일 자리였다. 민호도 소라도 반드시 참석하게 될 자리. 그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공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성급히 움직이면 안 됐다.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행동했다. 저녁에는 밥을 차려주었고 가끔은 웃는 얼굴로 대화를 이어갔다. 민호는 안도한 듯 다시 느슨해졌고 소라 역시 방심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분노와 계산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거울 앞에 서서 다짐했다. 넌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너는 심판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내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살고 있다는 게 실감났다. 복수라는 불꽃이 내 삶을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민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소라와 미래를 즐겼다. 나는 일부러 그 장면들을 몇 번 더 목격했다. 그리고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다. 그들이 웃으며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을 향해 웃고 있었다. 결국 내 손에 쥐어진 증거는 산처럼 쌓였다. 호텔 예약 내역,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까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료들이었다. 나는 이제 무대를 준비하는 일만 남았다. 밤마다 문을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아 편집을 했다. 영상들을 이어붙이고 음성 녹음을 더시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내 얼굴을 넣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내 모습. 이제 너희들의 거짓은 끝났다.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도 소름이 끼쳤다. 한때 울기만 했던 여자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나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민호의 회사 창립 기념일. 수백 명의 직원들과 파트너들이 모이는 행사장.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민호는 당당하게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옷차림도 말투도 늘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가면을 벗겨낼 것이다. 나는 차분히 준비한 USB를 손에 쥐고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호텔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 녹음된 대화들, 그리고 그들의 다정한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를 한 편의 영상으로 엮어냈다. 그리고 무대 뒤 담당자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행사 축하 영상이 있는데 마지막에 꼭 틀어주세요. 대표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예요. 담당자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미 승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행사가 무르익고 민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곧 모든 게 뒤집어질 테니까. 마침내 내가 준비한 영상이 스크린에 올라갔다. 처음엔 평범한 회사 홍보 영상처럼 보였다. 직원들의 웃는 얼굴, 거래처와의 협력 장면, 화려한 성과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1분쯤 지나자 화면은 돌연 바뀌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민호와 소라의 모습. 손을 잡고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장면이 선명히 비쳤다. 순간 행사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눈이 커지고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저 사람, 대표님 아니야. 옆에 있는 건 누구야? 속삭임은 곧 웅성거림이 되고 곧 폭풍 같은 소란으로 바뀌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상은 계속됐다.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마지막 장면. 어두운 방 안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나의 얼굴이 나타났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당신들이 감추던 진실이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나는 떨림없이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과 제 친구였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가장 깊이 제 등을 찔렀죠. 하지만 오늘부로 그들의 거짓은 끝났습니다.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행사장 전체를 울렸다. 민호는 나에게 달려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회사 임원들이 서로 웅성거리며 민호를 쳐다봤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신뢰는 없었다. 오직 경멸과 실망뿐이었다. 소라는 얼굴을 감싸쥔 채 울먹였지만 그 눈물조차 위선으로 보였다. 나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내게 했던 말들 다 기억나. 평생 자매 같다고 했었지. 그런데 결국 날 조롱하고 내 삶을 빼앗으려 했어. 이제 내가 잃을 차례야. 소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행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언론 기자들이 앞다퉈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직원들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이제 끝이었다. 회사 대표로서의 명예도, 남편으로서의 위치도,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오히려 고요했다.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안에는 오직 평온만이 남아 있었다.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당신들이 고통을 겪을 차례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따뜻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끝내 내 삶을 되찾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배신도, 어떤 모욕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멘트를 남겼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때때로 배신으로 무너질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쾌한 순간은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